그만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맨날 옛날 이야기, 옛날 노래. 지겹지도 않아? 제 고함 소리에 아내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전축에서 흘러나오던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축의 전원을 껐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끊기고 다시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백수도 발음도 어렵지 않은 이름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으니 제 이름 석자보다 더 많이 불렀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혀끝에서 수없이 맴돌았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들어보는 이름처럼 아주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져 내리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아침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장미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내가 끓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고 그제와도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제 머릿속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제 밥그릇 위에 노랗게 잘 익은 호박을 얹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정갈하게 놓인 나물 반찬,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아침은 유난히 더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굳게 닫힌 자물쇠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라는 그 간단한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흩어져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젯밤에도 분명 다정하게 불렀던 이름인데 하룻밤 사이에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여보, 된장찌개 간이 괜찮아. 어제 새로 담근 김치도 좀 맛봐.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늘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웃어 보였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눈을 살피는 아내의 눈빛 속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아내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것은 은퇴 후 제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떼어내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려 애썼습니다. 그때 아내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봐, 여보. 작년에 당신이 예쁘다고 해서 심은 꽃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주 탐스럽게 폈네. 아내가 가리킨 곳에는 자줏빛 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직접 시장에서 모종을 사와서 심은 꽃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꽃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만 몇 개의 단어들이 우물쭈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게 색이 참 곱네. 저는 결국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웃으며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날 오후,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차창 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오간 익숙한 길 위로 낯선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인데 저만 홀로 다른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만이 제가 현실의 발을 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은 채 모니터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간단한 단어들을 외워보라는 등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똑똑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몇몇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낯선 단어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가는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도인 지장애라고 합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경도인 지장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 단어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이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아내의 어깨는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목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웅성거림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묻은 병이 아내에게 옮겨가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노을처럼 제 인생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일까? 그런 서글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그냥 조금 불편해지는 것뿐이래. 내가 옆에 있을게. 예전이랑 똑같이. 똑같이. 아내의 그 말이 쇠망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세상 앞에서 아내는 똑같이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에 오히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제 입에서 기어코 세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 씨. 제 목소리를 들은 아내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설령 내가 세상의 모든 단어와 기억을 잊게 되더라도 내 아내의 이름과 저 미소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내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 알츠하이머와의 동행이 시작된 날의 기록입니다. 진단을 받은 후 세상은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졌으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사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시계 태엽이 풀리듯 기억의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삐걱거리며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바로 정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정원은 제게 단순한 뜰이 아니었습니다. 국어, 교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논리와 이성, 정해진 규칙 속에서 촘촘하게 짜인 인생을 살아온 제게 정원은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행위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흙은 정직했고 식물은 제가 쏟은 정성만큼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가꾼 수십 가지 식물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계절마다 어떤 꽃이 피고 지는지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지를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서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저는 정원에 서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도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붉은색 꽃이 필 유난히 정열적이었던 저 꽃,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작약이었던가 아니면 장미였던가. 아내가 좋아하던 향기가 은은했던 저 하얀 꽃나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라일락, 목련. 분명히 알고 있던 이름들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잘 알던 친구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어제 아내가 부탁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방금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사소한 기억들이 안개 속을 헤매듯 희미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제 삶의 지도가 조금씩 지워져 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제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집에 오겠다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정원에 심은 방울토마토 다 익었죠. 애들이 따고 싶다고 성화해요. 진우냐? 그래, 와라. 토마토 아마 다 익었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목소리를 한순간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매주 듣던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던 그 짧은 순간의 정적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또 어떻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흐뭇해했는데 아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정원 한편에 방울토마토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꽃의 이름을 헷갈릴 때면 어머, 이 꽃은 작년에 우리가 화훼단지 가서 사온 맨드람이잖아요. 달볕처럼 생겨서 당신이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알려주었고 제가 약 먹는 시간을 잊을 때면 여보, 식사하셨으니 약 드셔야죠 하며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남편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배려가 때로는 제 자존심을 날카롭게 핥히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던 제가 이제는 아내의 보살핌 없이는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시끄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토마토 여기 있어요. 우와, 진짜 많다. 아이는 신이 나서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땄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풀은 이름이 뭐예요? 잎이 하트 모양이라 예뻐요. 아이가 가리킨 것은 클로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클로버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들 진우가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클로버야, 아들. 운이 좋으면 잎이 내 개인 네잎클로버도 찾을 수 있단다. 할아버지는 지금 다른 생각하시느라 잠깐 잊어버리신 거야. 아들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동정과 연민을 읽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무뚝뚝하고 엄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대체 왜 진우한테 말한 거야?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왜 나를 이런 멍청이로 만드는 거냐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진우도 우리 아들이야. 알아야지. 당신 혼자 힘들어하게 둘 수는 없어. 우리 같이 이겨내야지. 멍청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그냥 조금 아픈 것뿐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은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마저 하나씩 놓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원의 이름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언젠가는 아내의 얼굴을,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잊어버리게 될까봐 견딜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의 정원이 소리 없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과
냄새와 소리와 함께 각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있어 젊은 날의 기억은 언제나 낡은 LP판의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재생되곤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쌈짓돈을 모아 LP판을 한 장씩 사 모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을 차지한 낡은 전축과 빼곡히 꽂힌 LP판들은 저희 부부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병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저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제 상태를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줄어들자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인지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지 쌓인 LP판 하나를 꺼내 전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연애할 때 시내 음악다방에서 매일같이 신청해서 듣던 노래잖아. 바늘이 레코드 위를 스치자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였습니다. 애절하면서도 담백한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아내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 작은 새방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래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사를 따라 부르려 해도 첫 소절 이후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은 채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즈음에였던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던가. 멜로디는 귀에 생생한데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만이 혀끝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음악과 기억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율은 남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아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곱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내에게 이 노래의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저녁마다 LP판을 하나씩 꺼내 틀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수놓았던 노래들이 차례차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필의 열정적인 외침도, 이문세의 감미로운 속삭임도 모두 제게는 제목 없는 풍경화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기도 하고 젊은 시절 썼던 일기장을 뒤적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사진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고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아내가 튼 노래는 우리가 결혼식 축가로 쓰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 쑥스러워 사용하지 못했던 사랑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그때 생각난다. 당신이 이거 축가로 부르자고 했다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자신 없다고 전날 밤에 몰래 취소했었잖아.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내는 소녀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결혼식은 그저 정신없고 어색했던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그 에피소드는 제 기억의 어느 페이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지독한 병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만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맨날 옛날 이야기, 옛날 노래. 지겹지도 않아? 제 고함 소리에 아내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전축에서 흘러나오던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축의 전원을 껐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끊기고 다시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아내는 그저 저와의 추억을 되살려 어떻게든 제 기억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을 뿐인데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만 것입니다. 이 병은 기억뿐만 아니라 제 인성마저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감정 조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내가 들어간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문에 기댄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이상해서 그래. 노래는 좋았어. 정말이야. 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서진 선율처럼 조각나버린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웠던 노래들이 이제는 슬픈 장송곡처럼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모든 아버지의 본능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 진우 앞에서만큼은 예전과 같은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집에 올 때면 저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일부러 신문을 들고 와 어려운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녀석이 어릴 때의 일들을 끄집어내며 제 기억이 아직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제 연기는 어설퍼져만 갔습니다. 진우는 제 병에 대해 아내에게 전해 들었을 테지만 제 앞에서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아슬아슬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예전보다 부쩍 집에 오는 횟수가 잦아졌고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거나 정원 일을 돕겠다며 서툴게 호미질을 하곤 했습니다. 녀석의 그 서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마침 휴가를 내고 집에 온 진우까지 셋이서 나란히 걷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고 진우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버지, 이쪽 길 기억나세요? 어릴 때 아버지랑 자전거 타고 매일 오던 곳이잖아요. 저기 벤치에서 맨날 아이스크림 사주셨는데 글쎄 그랬던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구나. 저는 얼버무리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연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며 강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익숙한 공원이 순식간에 낯선 미로가 되어버렸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몇 초였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아내와 차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저를 부축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토록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괜찮다니까. 아직 이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내와 진우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야? 아까 공원에서 너무 놀랐어. 저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존댓말을 쓰며 거리를 두던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듯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약도 잘 드시고 있고 그냥 가끔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무 걱정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 난 그것도 모르고 결국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얼마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제 침대 맡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한 번도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사랑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돌아눕지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그 서툰 고백이 제 무너진 마음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새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지독한 병 앞에서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기억의 소실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았고, 며칠 전에 썼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온 집안을 뒤지기 일쑤였습니다. 제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동네 길은 복잡한 미로가 되었고, 텔레비전 속 드라마의 내용은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오직 집, 그리고 아내의 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잊을 때마다 아내는 제 기억의 빈틈을 묵묵히 메워주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짜,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아내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제 삶의 설명서이자 내비게이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과 신경질로 답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무능함을 확인시켜주는 아내의 완벽함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손에 잡힌 것은 책이 아니라 낡은 갈색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무심코 노트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아내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제 이름과 함께 알츠하이머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차마 노트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맑음. 오늘 남편이 경도인지장이라는 낯선 이름의 병을 진단받았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았다. 저녁에 남편이 아주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수연 씨.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울지 않기로, 절망하지 않기로, 남편의 기억이 사라진다면 내가 그의 기억이 되어주기로.
우리의 동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6월 2일 흐림. 남편이 정원에서 자기가 아끼던 수국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 꽃 참 예쁘네라고 말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다가 도리어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괜찮다.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지독한 병에게 내는 것임을 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7월 20일 비. 오늘은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30분이나 문 밖에서 서성였다.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 모습을 발견했다. 비에 젖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집으로 들어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을. 괜찮아요, 여보. 내가 당신의 집이 되어줄게요.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이. 일기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병의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 아내는 저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이 낡은 노트에만 털어놓은 채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뱉어낸 날카로운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일기였습니다. 10월 5일 가을. 아들 진우가 다녀갔다.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남편의 병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 남편은 자주 나를 멍하니 바라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눈빛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여보,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손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당신이 세상 모든 것을 잊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내 남편. 저는 더 이상 일기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노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흐려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본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걸 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아.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놈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의 일기는 제게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고 슬픔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병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제 아내 이수연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아내의 일기를 읽은 후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병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조각난 필름처럼 끊어지고 흐릿했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병을 숨기려 하거나 제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아내에게 불쑥 제안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바다 보러 갈까?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났던 곳 있잖아. 그 바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웬일이야? 좋지. 얼른 준비해야겠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해의 작은 바닷가는 제 기억 속에서도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 까만 단발머리에 웃는 모습이 유난히 예뻤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날의 풍경, 파도 소리, 짠내 섞인 바람, 그리고 아내의 수줍은 미소. 그 모든 것이 제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장거리 운전이 조금은 불안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조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헷갈리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아내는 여보, 다음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해. 라며 다정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다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와 끼룩거리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풋풋했던 20대 청춘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이 깊어진 노부부가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이 발바닥을 간지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우리의 수많은 추억들이 파도 소리에 실려 우리 곁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해 질녘이 되자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방파제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수연아, 나 무서워.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젠가 당신 얼굴도 이름도 다 잊어버리게 될까봐. 우리가 함께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나 혼자만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제 나약한 속내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다 잊어버리면 내가 매일매일 다시 얘기해주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진우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의 불안을 눈 녹이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한 번도 못한 말이 있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사랑해. 그 단어를 쓰는데 평생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수첩을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보, 이 말 한마디 듣는데 40년이나 걸렸네. 아내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설령 내가 이 말을 하는 법을 잊어버리더라도 내 마음은 늘 똑같을 거야. 그걸 기억해줘.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당신 마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지. 우리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질지 몰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내일 내 기억이 또 한 뼘 사라진다 해도 오늘 이 순간의 온기와 아내의 눈물, 그리고 가슴속에 새겨진 이 사랑의 감정만큼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의 시간은 저 노을처럼 언젠가 저물겠지만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그날의 노을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 때 제 병은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는 집 밖을 나설 수 없게 되었고 숟가락질을 하는 것마저 서툴러졌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희미해져
오늘은 어제였는지 내일이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의 세상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은 뒤죽박죽 섞여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기도 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가 찾아와 말을 거는 환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유일하게 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을 지키는 아내, 수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를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모든 단어들과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를 그저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잊었을지언정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를 깨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밤에는 제 손을 잡고 잠이 드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제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바닷가에서 아내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 그 세 글자는 제 머릿속에 마지막 등대처럼 남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단어를 소리내어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면 그 단어는 혀끝에서 맴돌다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어를 조합하는 뇌의 회로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왜 그러는지 다 안다는 듯 그저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말 안 해도 나 다 알아. 힘들어하지 마. 응? 아내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을 모두 잃기 전에 제 입으로 온전하게 그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인간 김정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공허한 눈빛을 한 저 늙은 남자는 누구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내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저 여자는 또 누구인가? 누구세요? 여긴 어디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내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야? 수연이, 당신 아내.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눈에는 아내가 저를 해치려는 낯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당장 나가. 저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아내는 깨진 유리 조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아내는 울부짖으며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저를 끌어안은 따뜻한 온기가 제 머릿속의 짙은 안개를 잠시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했던 아내의 얼굴이 아주 잠깐,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애처로운 입술, 제 아내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마지막 단어가 굳게 닫혔던 제 입술을 비집고 터져 나왔습니다. 발음은 어눌했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분명한 세 글자였습니다. 사랑해 수연, 아. 그 말을 끝으로 제 눈앞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을 들은 아내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제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의 시간은 그날 밤 이후로 멈추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 속을 떠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도 희미합니다. 제 이름이 김정현이라는 사실도, 제가 평생을 국어 교사로 살아왔다는 기억도, 이제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제 머릿속의 서재는 모든 책이 불타버려 잿더미만 남은 폐허와도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냅니다. 창밖으로 사계절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짙은 녹음이 우거졌다가 이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다시 하얀 눈에 덮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얼굴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온기를 압니다. 제 손을 잡아주는 손은 언제나 따뜻하고 저를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는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제 귀에 대고 무언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포근하고 아늑합니다. 가끔 그 사람은 낡은 기계에서 나오는 노래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슬프다는 감정만이 남아 텅 빈 제 마음을 흔들고 지나갈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사람이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고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제 무릎 위에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붉은색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흙에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서늘한 흙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작은 팻말에 무언가를 적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제 손은 비뚤비뚤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내 사랑. 그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이 아주 맑게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형체도, 이름도 없는 아주 희미한 온기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 곁에 있을 때 그 온기는 더욱 커지고 선명해집니다. 이 사람이 저를 보며 웃을 때 제 텅 빈 세상에 아주 잠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 폐허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감정, 머리가 아닌 영원히 기억하는 것. 오늘도 그 사람은 제 곁에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풍경을 보니 문득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 오디오 드라마 알츠하이머와의 동행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연이 모여 또 다른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